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복장이 오늘 제가 이렇게 한 게 이제 바로 끝나고 제가 인천공항에 가서 또 아이소 총회를 참석합니다. 호주에서 하는데 167개국이 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TMB 이사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 지금 아이소에서 갖고 있는 TC가 한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야, 심지어는 볼트너트까지 TC가 있죠. 그래서 항공 뭐 선박 전체를 전부 관장을 해서 제가 투표해야 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잘못 투표하면은 큰일 나요. 그 권한들이 뺏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퀀텀 테크놀로지, 그 양자 기술 쪽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우리나라랑 연구하고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첨예하게 지금 국가기술 표준원하고 정부랑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표준을 어떤 분야에서 만드시면 그거 관련돼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표준을 이렇게 어떤 분야를 만드시면 저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국표원이 결정해서 TC를 하나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서커밋 SC 만들어 드리거나 하는 권한들이 있어서 제가 아이소 TMB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TMB 이사는 전 세계에서 15명입니다. 15개 국가에서 한 명씩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도 교수로 있고요. 또 하나의 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졸업하면서 은퇴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KPS 한국기술항법장치 거기에 그 초빙 전문위원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약간의 좀 공헌을 했어요.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위원회 공공우주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장을 한 4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그래서 최근에 PNT라는 개념이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를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로 아예 못 박았어요. PNT,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e. 이게 GPS로부터 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GPS의 PNT 신호를 어떻게 우리는 지금 GPS에 지금 이렇게 디펜던트 돼 있죠. 거기에 속해서 GPS가 만약에 과금을 하거나 미국에서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해서 에러 레인지를 더 벌리면 저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항법 시스템을 갖자. 그래서 KPS, 코리안 GPS를 8기를 쏩니다. 지금부터 13년 동안 8기, 정지 궤도에 3기, 그다음 측위 궤도에 5기를 쏩니다. 그죠? 3조 7천억 씁니다. 그죠? 요즘 최근에 좀 이렇게 R&D 예산을 좀 깎아서 좀 저희들이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러지만 아무튼 도로 다 살아날 걸로 기대하면서 어쨌든 3조 7천억이라는 돈을 써서 8기를 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10년 정도 뒤부터 여러분들에게 초정밀 서비스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GPS 들어가는 신호는 약 30m, 좀 짧게는 한 10m 정도의 에러가 있어요. 그 SA라고 해서 그거를 심어서 보내요, 에러를. 근데 GPS가 우리나라 밀리터리 쪽은 초정밀로 미터급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군사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GPS는 미터급 신호를 다 받아요. 근데 거기다가 일부러 에러를 심어서 SA라는 Selected Applicant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에러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정밀하게 안 주죠. 근데 우리는 이제 KPS 쏘게 되면 모빌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터급으로 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그러면 뭐 20m, 30m도 여러분들 뭐 내비게이션 할 때 잘 되죠. 그거는 맨 매칭이라는 일부러 강제적인 에러 보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지하차도 같은 데 들어갈 때 GPS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가상의 항법을 쓰는 데드 레코닝이라는 방법도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이제 개선될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KPS의 주요 서비스 중에 모빌리티 서비스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부터는 미터급 정보를 주겠다 하는 거죠. 그 기본 정보로 들어가죠. 그럴 때 이제 미터급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는 아까 제가 에틸에서 발표하시는 분에게 좀
저 질문을 좀 드린 건데 나중에 끝나고 시간이 없어서 뭐냐면 그 XY 좌표도 미터급이지만 G 좌표, 그죠? 높이도 미터급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차원 공간 모빌리티를 형성할 때 미터급으로 XY G 좌표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왜 필요한가 하면 3차원 공간 네트워크는요, 그 도로를 드론이나 UAM이 이렇게 뜨고 다니는 그 도로를 저희들이 가상으로 버추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3D 트랜스포트라는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면 그게 어떤 형태로 미래 3차원 공간 교통 네트워크가 구성되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그 운영 및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안전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강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저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다가 제가 지금 이제 자문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모빌리티 쪽으로 넘어올 거냐. 자율주행,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퍼스널 모빌리티예요. 저희들이 이제 vulnerable road user라는 말을 써요. 최근에 VRU. 그게 이제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킥보드 타는 사람 전부. 이분들은요, 미터급 차이로 서로 사고가 날까 말까를 결정해요. 미터급으로. 여러분이 100km 다니는 자동차는 100km면은 초당 그게 얼마 움직이냐면 27.8m를 움직입니다. 그죠? 100km면 1초에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1초라는 일종의 시간적인 디퍼런스에 여러분은 30m 정도의 움직임으로 여러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걸음 속도 아시잖아요. 그죠? 뭐 기껏해 여러분 잘 걸어봐야 한 4km 1시간에. 그죠? 그럼 이제 초당 여러분 걸어봐야 한 1, 2m밖에 못 걷잖아요. 그 사이로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가 잘 들어갔을 때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걸 저희가 표준으로 제가 지금 갖고 가고 있어요. 그죠? 이 vulnerable road user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억나시지만 80년대 후반에 급작스럽게 88 올림픽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차량 대수가 2,500만 대가 넘었어요. 근데 100만 대 넘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00만 대.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0만 대 넘어간 해가 어느냐면은 올림픽 직전 해입니다. 87년 2월 달에 100만 대를 넘었어요. 그때 그렇게밖에 없었나? 그리고 88년에요. 180만 대 정도 됐는데 급작스럽게 늘어나가지고 올림픽 때문에 180만 대 가지고 올림픽 치르기 어려워서 88 올림픽을 자동차 뭐 했어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 서울에서 2부제 했어요. 2부제. 180만 대밖에. 지금은 2,500만 대가 여기 다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80만 대 가지고 전국에 서울에 그때 80만 대가 안 됐을 시절에 저희가 2부제를 했다. 그죠? 지금 서울의 차량 대수는 600만 대에 근접합니다. 그죠? 이게 그렇게 늘어나는 그 차량 대수를 저희들이 감안해 볼 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앞으로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차량만 이제 다니는 게 아니고 미래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걸어 다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에게 저희가 세이프티를 향상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초정밀 기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교통 체계는 이렇게 변화가 돼요. 제가 이제 지난 5년 동안 수백 번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전자신문하고 디지털 타임즈 뭐 다른 신문에 제 기고문들이 계속 나간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환된다 미래에는 모빌리티가 전기화되고 자동화되고 자율화되고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가 이루어지는 소위 그렇게 해서 통합 모빌리티 형태로 바뀐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썼고 그 중에 이제 특히 선진국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랑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저희가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우 선두주자입니다. 심지어는 일본하고 저희랑 비교했을 때 앞으로 모빌리티에 대한 그 전기화, 그 다음에 그 디지털리제이션, 디지털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율화, 그 다음에 통합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앞서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도 최근에 많이 변하죠. OEM 중심이었다가 전기차가 도입되고 특히 테슬라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OEM이 나 이거 만들게 그럼 티어 1, 티어 2들이 쫙 같이 움직이는 수직 구조는 깨졌어요. 상당히 깨져가지고 이제는 그 구조 자체가 이제는 수직 수평 구조가 공존하고 있는 케이스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옛날에 OEM들이 힘을 쓴 게 뭐냐면 하드웨어 중심으로 조립을 했기 때문에 힘을 썼죠.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소위 그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라는 개념으로 뭐 여러분 이제 차 타고 움직이시다 보면 여러분 차량에 있는 서비스가 그 저기 다운로드 돼요. 우리 집에서 서 있으면 다운로드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오늘 운전 스타일은 나 20대처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의 그 자율주행에 대한 반응 속도도 바뀝니다. 앞 차량의 그 팔로잉하는 앞 차량과의 그 간격, 우리가 타임 헤드웨이도 더 줄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너러스한 운전 스타일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그 선택함도 옵셔널로 그러면 저는 앞 차량과의 간격을 1.5초 이상 또는 2초 이상 그리고 제가 최고 속도는 120km 정도 맞추고 하는데 젊은 분들은 나 150km까지 맞춰볼게 그리고 앞 차량과의 간격을 1초 이하로 좀 줄여보자. 그죠? 그러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레인 체인징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차로 변경하잖아요. 그걸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드라이버는 1초에 1m씩 횡으로 벌어져요. 미터 퍼 1m per sec이라는 횡 속도로 움직입니다. 주로 평균이. 근데 아주 그 컷인 컷아웃 하는 분들 무슨 치기라고 그러지? 하여튼 이렇게 칼치기만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3m per sec로 들어옵니다. 3m, 1초에 3m. 3m면 레인 하나의 폭입니다. 1초 3m를 확 움직이는 게 1초 걸려요. 예. 그런 놈을 소위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율주행에도 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자율주행의 제 옵션으로 제가 그런 스타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파라메타를 전부 저희가 트레셔홀드를 전부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자동차 산업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걸로 이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냥 그 참고만 하시고요. 디지털리제이션 이 부분인데 국토부가 굉장히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죠. ITS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CITS라고 해서 도로에 여러분이 지나다니는 차량의 흐름을 이제는 디지털화 시켜서 알기 시작했어요. Somebody's watching you every day, every time. 여러분은 누군가 보고 있어. CCTV를 보는 시대는 지났어요. 예, 좀 있으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는 속도 감지 카메라 다 떼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차량의 궤적을 저희가 시공도로 그리면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몇 킬로 그 속도 위반을 했고 어느 부분에서 칼치기해서 레인 체인징 했고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전부 위반 딱지를 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제 전공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미 다 알려드렸어. 어떻게 할지. 한국도로공사 다 알아요. 이제 만약에 이게 디지털리제이션에 여러분 차량에 이 단말기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죠? 여러분 차량에 이미 단말기가 있어요. 하이패스가 있고, 근데 하이패스는 여기까지 수준이 못 올라가, 그죠? 여러분 차량에 또 하나의 단말기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가지만 근접을 했어요. LTE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좀 있으면 5G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 되면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넣을 때 세금 안 내리세요. 그죠? 세금도 바뀔 거예요. 이번 정부에 하려고 저희도 정책권이 했다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정부에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행거리 기반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지금 현재 반값으로 떨어져요. 기분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타고 한 달 타고 나면은 여러분
그 메일로 딱 과금이 오죠. 스마트폰으로. 한 달 동안 한 250km 뛰셨는데 그중에 150km는 일반 국도 또는 도심도로 뛰었으니까 돈 안 내도 돼. 거기는 그냥 일반 150km에 해당하는 그 저기 주행거리만 내고 세금만 내고 100km는 고속도로 뛰셨네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이제 하이패스 다 철거해도 돼. 그렇죠? 그래서 100km에 대해서는 그 주행거리 기반세 플러스 통행료까지도 부과합니다.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위반한데 딱지까지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과금이 되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 예. 그러면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알지? 이미 여러분의 위치는 다 발각돼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발각돼 있고, 만약 KPS에서 여러분이 심어주면 여러분은 그 위치가 한 20-30m 바운드로 찍히는 게 아니고 포인트로 찍혀버리니까. 예. 그러면 그리고 어디 가서 주차를 한 2시간 했는데 주차장에 주차요금 과금 안 해도 돼요. 그죠? 이게 전부 이제는 곧 시대가 도래한다. 이게 미래의 모빌리티입니다. 이런 시대가. 그죠? 이게 디지털화 돼가지고. 자율주행은 두 가지 트랙이 있죠. 하나는 저기 그 승용차 자율주행. 앞으로 레벨 3가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독일 차들이 판매될 거고, 아마 후년에 현대차가 아마 레벨 3를 판매할 거예요. 가격은 좀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다나 레이더 달아야 돼요. 또 하나 문제가 레벨 3라고 해서 판매하는 순간에 자동차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보험 처리를 해줘야 돼. 그 펑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이 제도적으로 풀리지 않아서 그럼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기술은 다 돼 있다. 대신에 돈은 비싸게 해줘야 돼. 왼쪽에 이제 제네시스가 지금 추구하는 이제 자율주행 3단계 레벨 3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차는 제가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세종시에서 했고요. 지금 저 차량은 강릉시에 가 있습니다. 예. 저건 운전자가 없어요. 레벨 4예요. 근데 진짜 레벨 4가 아니고 제한된 수준에서 레벨 4. 최고 속도는 30km/h, 그리고 다니는 길도 저희들이 제한해서 이렇게, 물론 공로를 다닙니다. 같이 사람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돼 있고, 관련된 시장들은 엄청 커요. 이제 자율주행 차량만의 시대는 지났고, 여기에 일종의 시스템화가 돼 있는 그것까지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까지도 전부 이렇게 처리되는 것까지 왔습니다. 모빌리티 세종시에요. 여기 그 5-1지구 스마트시티의 요 가운데 카엔 PM 쉐어링이라는 여기에 4천 가구를 곧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야 들어오죠. 여기는 자기 차량 소유 안 하겠다는 조건. 사인하셔야 들어옵니다. 여기는. 예. 1인 또는 2인 가구. 그래서 최소 4천명에서 6천명 정도. 대신에 자기 차량 주차 구역에 아파트 한 집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럼 지하에 뭐 있어요? 4천 가구에 400대의 그 공유 차량을 제공합니다. 예. 신기하죠? 이게 마루타인가 누군가 할 거예요. 근데 잘만 되면, 성공하면요, 이 모델이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모델이 될 수 있다. 대신에 이분들에게는 공유차 그 10분의 1이죠. 가구당 10분의 1 공유차를 서로 쉐어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전부 예약 베이스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퍼스널 모빌리티 전부 공짜로 대여해주고, 그 다음에 자율 셔틀 다 탈 수 있고, 심지어는 BRT까지도 전부 앞으로 무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빌리티 이용에 대해서는 무료다. 그러나 조건은 내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죠? 소유하더라도 내 차는 저 개활지에 갔다가 주차라고 하셔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에게 꽤 챌린저블한 타운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의 서비스들은 오른쪽에 있는 게 참고하시고요. 제가 있는 아이소 그 국제표준화기구의 167개국이 지금 회원국인데, 저는 이제 TNB 이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리더로 활동하면서 제가 그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런던 디클래레이션을 아이소가 했고, 저는 여기에 TF로 지금 활동하고 6명 TF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그 문제를 국제표준화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이드를 해야 되고 앞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특히 모든 커뮤니티, 볼트너트가 됐든 생산이 됐든 그 다음에 건설이 됐든 토목이 됐든 그 다음에 선박이 됐든 간에 모든 커뮤니티에 이런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야 됩니다. 국제표준에. 그래서 그래야 그런 흐름들을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나라에다가 미래 모빌리티는 제가 K 모빌리티라고 제가 명명한 거고요. 이거는 자율주행 기반으로 그리고 초연성 기반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모빌리티에 대한 구현이고 제가 세종시를 이렇게 모델을 했는데 여기에 일종의 그 디지털 인프라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차 그다음에 카본 프리를 선언하면서 맨 마지막에 왼쪽 아래 보시면 자가용 중심의 도로가 점점 사라지는 모형을 제가 이렇게 갖다가 놓아놨어요. 여러분이 점유하고 있는 현재 저런 자동차 도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미 파리 가면은 파리 세네강변에 도로 4차로가 2차로로 줄은 거 아시죠? 왕복 4차로가. 자가용들은 한 차로씩밖에 못 다녀요. 나머지 한 차로는 전부 초소형 전기차랑 퍼스널 모빌리티가 다니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엄청 컴플레인이 많았죠. 지금은 파리 시민들이 그거를 칭송합니다. 잘했다고. 예. 자가용 갖고 가도 주차할 데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모빌리티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동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제가 이동의 자유라는 책을 썼어요. 책방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 프리덤 오브 모빌리티 우리나라 이동의 자유라고요. 제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그 책방에서 한번 보시면 왜 이동의 자유인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모빌리티는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초정밀 시대에 그리고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움직이는 이동객체 사람도 안전하고 또 하나 친환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VRU 글로벌 우드 유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을 서비스할까를 하는데 사실은 미국 SA에서 만든 표준을 저희들이 또 이런 개념을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린아이티스라는 표준도 제가 만들고요. 국제 표준도 제정하고 그다음 어반 모빌리티라는 표준 제정해서 앞으로 저렇게 시간하고 돈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코 여러분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하는 제가 오늘 차를 몰고 나가려고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올라오고 그러는데 여기 요 바운더리에서 소위 블락킹을 치고 그 카본에 대한 마일리지가 얼마나 남아있나 물어봐서 제가 저 다 썼는데요. 그럼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훈 교수한테 전화해서 마일리지 남았어요 했더니 남았다 그래서 제가 남았다 그러면 제가 사가지고 들어와야 돼. 돈만 있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공정 모빌리티의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어요. 공정 모빌리티. 예. 페어하냐? 그동안 우리가 돈이 자본주의 돈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카본에 대해서는 돈이 많은 어떤 기업체 회장님이나 저나 또 그냥 저렇게 밖에서 그냥 그 길 없는 천사분들도 똑같이 카본에 대해서는 할당을 받는다. 누구나 똑같다. 그게 공정이에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로어보드 유저 자전거 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어느 누구도 자가용과 연계하고 자동차랑 연계하고 자전거끼리 연계하고 하는 때 모두에게 세이프티 향상을 모바일 통해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카본 프리도 여러분이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그 카본이 남았는지 내가 마일리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해서 제가 오늘 자가용 몰아야 될지 걸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표준에서 이렇게 노메릭 디바이스 이용해서 두 가지 틀을 잡고 하나는 사람 살리는 거 하나는 지구 살리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서 이거를 제가 새로운 TC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ITS도 국토부도 이렇게 확장하고 있고요. 그동안 2,500만 대 차량만 계속 들여다봤었는데 이제는 국토부가 지경을 넓혔죠. 그 2,500만 대 차량, 2,500만 대 자전거랑 이 킥보드 이런 거 전부 포함. 그럼 5천만 개죠. 나머지 5천만 명 걸어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1억 개 이동객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빌리티는 1억 개 이동객체가 시장이에요. 대상이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준비한다. 이걸 전체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저는 K 모빌리티 또는 유럽에서는 뭐 마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저는 K 모빌리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할 거고 뭐 기술도 개발해야 되죠. 그러나 정책도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카본들을 서로 나눌 건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과금할 건지 전기차 세금
도로 다니는데 세금 안 내잖아요. 기름을 안 넣으니까. 페어합니까? 당장은 페어하겠죠.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을 해야 되니까. 그럼 다 전기차로 바뀌면 누가 도로를 개보수해요? 여러분이 기름 넣을 때 넣는 교통세를 우리가 다 개보수하는데. 그죠? 제주도는 벌써 심각해졌어요. 이 전기차 늘어나면서 교통세에 제주도의 그 부과금이 적어가지고 도로 개보수하는 비용이 점점 주는 거야. 그럼 저를 파이면 저걸 누가 개보수해요? 여러분이 기름에다 넣은 그 세금으로 했거든. 그 교통세예요. 특별하게. 근데 지금 그 돈이 없어진다. 그죠? 빼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행거리 기반으로 교통세를 바꾸자 하는 내용도 이미 정책적으로 제안해 놓은 거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이런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좀 발표드리고 질의응답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제약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